여행을 하며 먹고 사는 일을 상상하는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외여행 전문 인솔자이자 여행업을 연구하는 관광인류학자 미슐랭이고요. 오늘은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행 인솔자 20년차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여행 노동의 피로에 정말 찌들어 계신 것 같아요. 네. 모든 노동은 피곤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슐랭님은 지금 박사 논문 쓰시는데 박사 논문을 사랑하시나요? 아이고,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또 그 소설가 김훈 선생님께서 그런 그 유명한 그 산문집을 내셨잖아요. 제목이 아마 밥벌이의 지겨움이었죠. 그 책 나왔을 때 정말 환호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여행하면서 먹고 살기 4부작을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그렇죠. 왜 기획했는지 아세요? 미슐랭님께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운영했던 블로그에 이제 그 올린 포스팅에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아래 그 댓글로. 제가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이 이런 거다 하고 이제 짧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제 모든 블로그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댓글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여행 인솔자가 될 수 있나, 뭐 수입 구조는 어떤가 이런 그렇죠. 질문도 많이 네네. 있었고, 네. 예.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에 대한 글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질문은 쏟아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오. 네. 한국의 여행 인솔자 뭐 그래도 1,000명, 2,000명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 소유자들은 훨씬 더 많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업계에서 그 활발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대략 1,000명 아래로 봅니다. 아래로 봐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그렇죠. 그런 분 합치면 뭐 한 1,500명 정도. 네. 네, 그래서 뭔가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없었고요. 네. 그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인솔자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여행 에세이 같은 것도 찾아보았는데 잘 없는 것 같아서요. 가이드에 관한 영어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더 충고와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커리어를 쌓아가고 본업으로 삼으면 생활은 어떠신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여행으로 먹고 사는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라스트라다님처럼 네. 너무 삶에 찌들어 있고 그렇죠. 네. 삶이 조금 피어나려고 하면 또 쇼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네. 바쁜 거예요. 네. 글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영화랑 드라마에 그 여행 인솔자가 나온 적이 있다고 라스트라담이 그러셨죠. 미디어 드라마에서 아마 여행사 직원이 최초로 그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게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 최진실 그다음에 최수종 이 두 분이 나왔던 그 청춘 드라마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질투를 모르세요? 저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 또 유승범이라는 거 하는 그 가수가 불렀던 그 주제가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쨌든 그 질투에서 보면은 고 최진실 씨가 그 이제 그 연기를 했던 하경이라는 캐릭터가 여행사 직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투어 오퍼레이터라는 이제 명칭이 더 어울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여행사라는 직업이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막 그 해외 여행이 시작될 때는 일종의 선망의 이제 직업이었죠. 그때 돈도 많이 벌었죠. 그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여행사 직원이라는 직업이 안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2000년대 한 중반쯤에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또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소지섭 씨였나 발리에서 이제 직업이 가이드를 하는 걸로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여행의 붐이 그렇죠. 여행 예능의 시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자유여행이든 뭐 패키지 여행이든 여행의 붐이 일면서 서서히 이제 그 미디어에서도 여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JTBC에서 보면은 이제 더 패키지라고 하는 정말 그 주인공이 프랑스에서 투어 가이드를 하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뭉쳐야 된다라는 게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과 이 드라마를 종합하면 저희가 여행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사부작으로 쫙 뽑아보고 싶은데 이제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인솔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1, 2부를 인솔자를 하고 3부에서는 여행사 직원, 아까 말씀하셨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분을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4부에서는 요즘에 뜨고 있는 여행 파워 블로거 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셔다가 사부작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기획을 전에도 한번 해보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여행 인솔을 일을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으로 항상 바라봐요. 저 친구는 맨날 그 놀러 다니면서. 아니, 그리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페이스북이지만.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그 화려한 직업의 이면에는 이제 그 힘든 이제 보이지 않는 힘듦이 있거든요. 그리고 11조가 있죠. 11조가 있죠. 네. 네. 11조를 쇼핑으로 이제 쓸 만큼의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출발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여행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여행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여행을 업으로 삼을 수 없을까?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살기까지 해결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저도 그전에 뭐 많이 찾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한때 그게 유행했잖아요. 외국 유명 리조트에서 지오를 근무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해외에서 뭘 한다든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가이드와 그다음에 여행 인솔자라는 직종, 그다음에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종,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외에 또 별개의 직군이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여행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행 작가, 과거에는 책을 쓰는 여행 작가로 이 직업군이 대표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특히 SNS를 통해서 이렇게 스타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한 4가지 케이스 정도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부작. 여행 인솔자의 세계. 그렇죠. 드디어 이제 제가 그동안 뭘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이제 오늘 드디어 다 까발려질 시간이 왔네요. 네. 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여행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렇죠.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여행에 관련된 직종 하면은 말 그대로 여행업이 있고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컨텐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안에는 말씀드린 리조트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는 여행사에 근무를 하는 거죠. 그 여행사 근무 직종을 다시 이제 몇 가지로 나눠 보자고 하면은 여행사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먼저 나는 게 패키지 여행사잖아요. 그러면 이 패키지 여행사에서 상품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손님을 모집하는 모객,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반드시 이 손님들이 현지에 보내서 상품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상에 앉아서 기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 이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크게 이제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지의 가이드, 우리가 부르는 로컬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부터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 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인솔자가 있는 거죠. 이 가이드하고 인솔자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저희는 가이드가 아니라 항상 인솔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가이드는 이제 현지에서 살면서 그다음에 현지를 소개하는 사람들이고, 인솔자는 공항부터 다시 공항까지 행사의 처음을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진행하는 사람을 인솔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인솔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원주의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원주의자이면서도 또 제가 개념주의자잖아요. 항상 네. 모든 걸 이제 처음에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솔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인솔을 하는 사람이죠. 인솔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나라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솔자라고 하고, 이제
괄호 열고 투어 컨덕터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투어 컨덕터인데 두 글자로는 TC라고 이제 그 줄여서 부르고요. 사실 이게 나라마다 좀 부르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투어 컨덕터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네. 그다음에 서구권에서는 거의 가면은 그 TL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투어 리더. 투어 리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서구에서 간혹 투어 디렉터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투어 감독, 그러니까 여행 감독이라고 그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TL이에요.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투어 컨덕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사실 그 이전에는 투어 에스코트라는 표현을 좀 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에스코트라는 표현을 왜 안 쓰게 됐냐면은 에스코트라는 단어에서 좀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좀 에스코트란 말은 요즘은 이제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 20-30년 전에 나온 교과서 보면 투어 에스코트 실무 뭐 입문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예. 네. 그 한국에서는 이 여행 인솔자가 좀 최근에 생긴 직업인데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여행이라는 그 한자, 여행이란 말이 한자잖아요. 그래서 여라는 이제 저 단어가 글자가 굉장히 제가 궁금해서 그 전에 또 이제 좀 그 찾아봤어요. 이게 한자가 그 갑골문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갑골문이 결국은 이제 상형 문자인데 이 한자로 혹시 미슐랭님 여자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쓰지는 나는 걸로. 못하더라도 네네네. 보통 이제 보면 이게 여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그 여자의 왼쪽에 그게 뭐냐면은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각골문이 나온 거는 벌써 한 뭐 몇천 년 전이거든요. 한자보다 훨씬 더 전에. 그래서 깃발을 든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여예요. 옛날에도 깃발이 있었나? 예전에 깃발 있었죠. 네. 네. 아니 삼국지 뭐 이런 데 보면 다 깃발 있잖아요. 네네네. 깃발이든 뭐든 이제 그 표식을 들고 가면은 뒤에 네. 따라가는 건데, 사실 이제 인류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이제 전 세계로 다 퍼져가면서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인류가 이동을 할 때 누군가는 그 맨 앞에 앞장을 서서 그 인솔을 했을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인솔의 역사가 길죠. 그럼 10만 년 전부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인솔의 역사는 이제 그 근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슐랭님께서 또 더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 제가 역사학자 설혜심 교수님이 쓰신 그랜드 투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여행 관광 이게 서구에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네. 학자들이 다 붙어서 연구를 하는데 역사학자는 이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한 거죠. 그렇죠. 이 책을 보니까 이 투어 리더의 원조를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000년 전부터. 네. 네네.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상식을 그렇죠. 넓히고. 네네. 그래야 좋은 대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원정을 다닐 때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자문까지 네네, 해주고 네, 네.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 거고, 그래서 디오게네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데 같이 다니면서 사람이 알아먹도록 계속 교육을 했던 그 현장 경험 네네, 때문이라고 네. 이 역사학자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훌륭한 인류학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현장 경험으로. 저도 그렇게 꼭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머스 홉스나 네. 존 로크, 애덤 네, 스미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비교적 근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한 200년 전에. 네. 애덤 스미스 국부로는 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많은 네, 분들이 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영국인들 중에 뭐 문학가, 사상가 이런 사람들도 다 동행 교사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가진 네. 이 직업의 원조들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분들은 이제 원조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여행 인솔자 투어 리더는 좀 오르거나이즈드 된 그 그룹 투어의 인솔자에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 네. 빼먹었다. 애덤 스미스는 그때 대학 교수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귀족들이 가다 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네. 평생 연금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교수를 때려치우고 네. 인솔자가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행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 때우려고 슬슬 쓴 게 국부론이에요. 네. 저도 그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랑 네. 그때랑 다른 거죠. 네네. 그때는 손님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렇죠. 귀족자재. 그러니까 네. 오르거나이즈 된, 그러니까 그 조직화된 그룹 투어, 그러니까 단체 여행은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조직화되면서 어떻게 되었나?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찾는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관광학 그 개론이라든지 교과서에서 나오는 시초는 토마스 쿡이죠. 저희가 옛날에 그 시험 자격증 시험 칠 때 꼭 나왔던 문제. 그렇죠. 네. 예. 이 토마스 쿡이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한 1800년대에 영국의 이제 어떤 그 가난한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이 이제 깊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다른 도시에서 어떤 이제 그 기독교 그 관련 집회가 열려서 금주 집회죠. 금주 집회죠.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최초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제 그 일어나면서 드디어 기차, 전기기관차와 철도가 개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조직을 하자. 두 번째는 이렇게 단체로 가니까 그 기차 회사와 협상을 해서 좀 가격을 좀 할인을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차 회사와도 컨택을 해서 가격을 할인받고 그다음에 최초로 식사까지 포함. 오, 그러니까 패키지다, 패키지. 그렇죠. 완전 그때 그 인류 최초의 패키지인 거죠. 점심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당 그 당시에 얼마의 가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대성황을 이뤘던 거예요. 그때 찬송가를 연주하는 악단까지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옵션까지 포함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고 나서 이 최초의 한 번의 그 기획이 성공을 하고 나서 이걸 이제 사업으로 결국 일본에서 나중에는 그 굉장히 전 세계에 그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의 지부를 둔 여행사가 되었죠. 토마스 쿡. 네. 네. 근데 토마스 쿡이 나중에는 이제 여행자 수표까지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유로화 이후에는 그 뭐 여행자 수표를 잘 안 쓰니까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그 출장을 다닐 때는 여행사에서 현지의 경비를 지불해야 될 때 항상 그 토마스 쿡 여행자 수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토마스 쿡 뉴스를 다시 좀 찾다 보니까 최근에는 역시 또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 이후에 여행업이 또 한번 크게 변했잖아요. 새로운 또 그 강자들이 올라오면서 이 토마스 쿡 80년 된 여행사가 거의 망한 것처럼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안 망했을 것 같아요. 그 토마스 쿡 이전에 제가 이제 뭐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네. 투어 리더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 필요로 했던 여행 인솔자의 자질이 뭐였냐면 해외여행 경험이 일단 있을 것. 네, 그다음에 유창한 프랑스어와 이태리어 실력. 네. 그리고 간단한 그리스어까지 했어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궁정 출입을 자주 해가지고 매너가 세련돼야 되고 네, 네. 말주변을 갖추고 또 막 직설적으로 쏘면 안 돼요. 은근한 암시를 통해서 네, 네, 네. 말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취향이 있어야 되고 예술을 볼 수 있는 감시관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근데 네. 지금 인솔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처음에 초기에 그 인솔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그 항공사 승무원 출신들이 승무원 그렇죠. 출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어쨌든 패키지 여행이 시작될 때는 우리 기존의 그 여행 인력 자체가 없었고 그다음에 여행 뭐 인력을 키우는 그 교육기관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행사에서 손님을 모아서 상품을 만들어서 현지에 보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는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 것. 그렇죠. 네. 첫 번째는 그때 당시는 여권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권. 네. 네,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네. 여권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를 많이 나가봤고 네. 그다음에 영어를 할 줄 알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고객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승무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30년 전에 일을 시작해서 아직도 이제 지금은 거의 60대가 되셨는데도 현역 그 우리나라에서 투어 리더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빌라도 사고 막 네, 아파트도 네. 엄청 좋은 네, 거 사고 네, 하셨다고. 예. 이제 서구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여행 네. 인솔자의 역사를 잠시 살펴봤는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네. 여행 인솔자가 됐나를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라스트라다님이 사실은 저를 이 바닥으로 끌어들인 분인데. 저는 그 뮤슐랭님이 이 바닥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죠. 그랬죠. 네. 사실은 그때 제가 뭐 대기업도 다니고 뭐 벤처기업도 다니고 하다가 네.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네, 네. 라스트라다님한테 정말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어두컴컴한 커피숍에서 라스트라다님이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 진실한 목소리로 2시간 넘게 네. 이거 하지 마라. 네, 영혼을 팔아야 된다. 네, 네. 절대로 하지 마라. 네, 네. 네가 잘하는 건 시험 잘 치는 기술밖에 없지 않냐. 네, 네. 그냥 시험 쳐가지고 한의사 같은 직업을 하는 게 어떠냐. 지금도 네. 늦지 않았다. 네, 네. 근데 그때 라스트라다님이 제 생각에는 제 눈높이를 못 맞춰 주셨어요. 네네. 저는 그때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었고 네네. 어떻게 하면 뭔가 막 홍익 인간을 하고 네네. 뭔가 인생의 뭐 비밀을 찾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스트라다님은 저를 6년만 참으면은 의사가 돼가지고 뭐 무슨 쾌락을 즐겨도 남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려면은 인솔자를 하지 말고 의사가 되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 설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업으로 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다녀라. 이렇게 설득했으면은. 근데 그때 너무 쾌락주의적으로 자신이 가진 세계관으로 그 네. 설득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득이 안 됐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푸켓에 있는 바줌 게스트하우스라는 데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하고 술 먹고 노는데 그때 맨디라는 언니가 되게 참 사람이 맑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언니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니까 해외여행 인솔자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 얘기를 네. 너무 듣고 싶어서 이제 그 까론 비치에 가가지고 맥주를 사들고 비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한테 또 물어봤죠. 언니는 직업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라스트라다님과 굉장히 네. 달랐어요. 영혼을 네, 판다고 네. 하는데 그분은 너무나 인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원래 그 방송 작가 네, 하시던 네. 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70세 할아버지가 여행 갔다 와서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뭐 너무 감동적이었다. 90세 할아버지가 여행을 갔다 와서 뭐 너무 감동을 해서 자기도 감동이 됐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세상에 무슨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해야겠다 해서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8개월간 마치고 네. 한국에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 그 접수를 마치는 날 딱 들어와서 네. 그날 바로 접수를 하고 한 10일 정도 공부해서 이제 자격증을 땄죠. 그분은 아직도 그 열심히 여행 인솔자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말 네.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라스트라다님은 어쩌다가 여행 인솔자가 되셨어요? 저는 일단 그 첫 번째 그 계기가 어떻게 하면 여행을 이제 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 잠깐만. 근데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네. 저희가 그 인도 동호회에서 이제 90년대 만났잖아요. 네네. 그때 제약회사 다니고 계셨어요. 양복을 입고.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계기를 찾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 이제 이 길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이제 헬스케어 회사 요즘 이제 용어로는 생명 과학 이런 쪽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30살이 되던 해 그게 너무 지겨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첫 사표를 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도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고 인도 여행을 한 2주 정도 가려고 했던 게 결국 이제 다녀와서 보니까 한 4개월 이상 인도 여행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나서 경제가 쫄딱 망해버린 바람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국민연금을 찾아서 네. 국민연금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네. 국민연금을 찾아서 다시 이제 혼자서 또 아프리카 여행을 이제 99년에 그때 참 용케 이혼을 안 당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결국 몇 개월을 체류를 했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취직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제 여행을 하고 싶은 그 여행의 갈증이 굉장히 그때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마침 그 당시에 이제 배낭여행 전문 여행사에 근무를 하던 이제 제 절친이 단체 배낭 인솔을 한번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이제 인솔을 했던 게 99년에 이제 단체 배낭 이제 인솔을 한번 해봤던 거죠. 해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제 갈증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여행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국외 여행 인솔자라는 직업이 있고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당시에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그러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외 여행 인솔자 그러니까 그 두 글자로 줄여서 TC TC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여행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광 관련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학원을 다니거나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거나. 네. 그렇죠. 네, 세 가지.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거나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방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가이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요걸 따면은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한국인을 해외로 모셔서 또 한국인 인솔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시험을 쳐서 이 자격증을 따면은 그냥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구나. 말 그대로 일석이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험을 쳤죠. 그때 일주일 공부하고 따셨다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나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삼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는 시험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1999년이었나 2000년 초반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1200명이 왔는데 합격자가 300명이었어요. 우와. 4대1의 경쟁률을 4대1의 경쟁률. 아마 근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을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일주일이란 뭐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패키지 여행사에서 이제 국외 여행 인솔자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막 일을 할 때 이제 한참 일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메신저를 요즘처럼 뭐 카카오톡을 안 쓰고 그때 컴퓨터 시대이다 보니까 MSN을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MSN 옆에 이제 제가 그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뭐 어디 뭐 서유럽, 동유럽 뭐 어디 지금은 나 파리야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은 사실 그 당시에 저랑 MSN 친구였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네. 그 중에 한 명이 미슐랭님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슐랭님께서도 갑자기 이제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미슐랭님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적극 말렸는데 네. 어쨌든 뭐 또 그 미슐랭님이 또 결심이 굳은 분이고 또 혼자 공부도 잘 하시는 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려서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가서 자격증을 따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슐랭님이 그때 자격증을 따왔을 때 제가 그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왕 할 거면은 어느 여행사에 들어가라고 이제 제가 딱 추천을 찍어드렸죠. 이 여행사 아니면 다른 데는 가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여행사로 가서 또 일을 또 열심히 4년 동안 하셨죠. 네. 네. 사실 그 여행사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네. 운이 좋았던 게 그 제가 자격증 따고 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갑자기 무료로 교육과정을 신설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선착순에서 늦어가지고 거기 네. 아마 인원에 포함이 안 됐는데 네. 갑자기 이게 불공정하다면서 추첨제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첨에 뽑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받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수업을 무료로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네. 그때 선생님 중에 이 여행사 인솔자로 일하고 계셨던 왕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무슨 일을 할 거냐 물어봐서 제가 국내에서 인바운드 가이드를 하겠다. 뭐 네, 창덕궁 그렇죠. 뭐 이런 데 네네. 다니면서 네.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설명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한국 여행업이 영세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이제 취업에 가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뽑혔는데 연봉 얼마 줘요 물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렇대요 하니까 갑자기 그 선생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이 여행사 총무부장 누구한테 가가지고 면접을 봐라. 그래서 그렇죠. 그 네네. 다음 날 거기 면접 봐가지고 네네. 붙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출장 배정 계속 받아서 여기 직원이 됐었죠. 네.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운드가 이제 방향을 뜻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걸 말하는 거고 아웃바운드 하면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 가이드가 있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이제 그런 가이드가 있죠. 그런 가이드를 인바운드 가이드라고 하고 그런 가이드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죠. 시험을 쳐서. 그래서 그 자격증을 미슐랭님이 따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그런 행사였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미국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투어를 하면서 한 2팀 진행하는. 정도 참관도 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네. 진짜 너무 영세하더라고요. 네, 이제 요즘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그때는 그랬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행 인솔자 일을 저도 하게 됐는데 네. 예. 여행 인솔자 일을 해보니까 이 직업의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점은 뭐니 해도 일단 그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좋은 점 많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탄다든지 비행기를 많이 근데, 타니까 네. 마일리지가 정말 빛의 속도로 쌓여 있거든요. 네, 지금 밀리언 마일러시죠? 근데 저는 몇 년 쉬었어요. 몇 년 네. 쉬었고 제 동료들은 밀리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밀리언 마일러가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혹시? 라운지가 나오고 라운지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자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는 잘 안 하고 이제 대신 이제 항공기 이코노미에서 비교적 좋은 자리를 항상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꼭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네. 누가 인사를 하는지 누가 인사를 받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밀리언 마일러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또 밀리언이나 비행기 타서 그런 거 보고 계시군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은 인솔자니까 네. 이제 가급적 항상 앞자리에 그쵸. 앉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항에서 수속을 할 때 인솔자입니다 하면은 가급적 앞자리를 줘요. 앉다 보면은 이제 제 동료들하고 쭉 앉다 보면은 어떨 때는 사무장님이 와서 저는 가운데 끼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A, B, C에서 제가 B에 앉고 제 동료들이 좌우에 A, C에 앉아 있는데 제 좌우만 인사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때 결심하셨구나. 나도 그래서 밀리언 마일러가 되겠어. 좌우는 알고 보니까 밀리언 마일러. 네, 비행기를 많이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서 마일리지가 쌓이고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사실 많아요.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책을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쌓는 지식도 있지만은 예전에 중국의 유명한 한자 이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동만권서 행만리로. 그러니까 만군의 책을 읽는 것과 만리길에 가는 게 똑같다고 한 말처럼 무엇보다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그걸 이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라스트라다님답지 않다라고 느꼈던 게 있는데 네.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행 인솔자들이 여행한다 언제 여행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막 화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빼먹었네요. 그런 즐거움이 초기에 3년까지만 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네. 제가 인솔자 됐을 때 사람들이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가면 막 화를 내는 게 네. 행사라고 이거는 아니면 출장이라고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행이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노동하러 가는 근데 거잖아요. 미슐랭님은 그때 제가 또 미슐랭님 오랜 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미슐랭님도 초기 3년에는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쇼핑도 저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가서 파는 거 항상 다 샀어요. 네. 그때는 이제 페북 이전에 다른 SNS에서도 내일 여기 간다 저기 간다 막 너무 기분 좋다 막 이런 직업이 어딨냐 막 그때 막 올렸어요. 싸이월드에. 그렇게 좀 네. 믿고 싶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있었고. 네네. 근데 아무튼 이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절대 여행이 아니고 출장이다, 노동이다 이 관념이 투철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한 3년 정도는 이제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인솔자도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굉장히 저도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 인솔자들이 많은 나라들을 다니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주로 이제 유럽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요즘은 중남미나 아프리카를 중남미 가고.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니면 특수 지역 그쵸.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을 가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제 모든 상품이 인솔자를 다 배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여행 업계 용어로 방파라고 해요. 방콕 네. 파타야. 방콕 파타야부터 네. 홍말싱,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태 싱말,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온 나라들의 모든 이제 상품의 인솔자를 다 보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도 여행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이제 원가를 저감해야 되고 인솔자를 한 명 보내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명 또 업계 용어로 똑딱이 노선. 그렇죠. 그래서 그 A라는 도시에서 B를 갔다가 다시 그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뭐 방콕 파타야 같은 경우나 뭐 중국의 북경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여행사에서도 손님만 보내고 현지 공항 가이드가 이제 맞아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보내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다 보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죠. 네, 덕분에. 그래서 저도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제 교양과 뭔가 수준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네네. 10몇 년 전에 라스트라다님하고 만나서 뭔가 뭘 먹다가 이제 바게트 빵을 먹을 네네.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가지고 빵을 찍어 네. 먹으니까 네. 굉장히 놀라시면서 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아, 요즘은 미슐랭님이 이제 저보다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사실 미슐랭님이 제가 맛있다고 추천해드린 거 이제 맛없대요. 제가 그때 바이칸에 가서 이거 드시라고 했는데 네. 워낙에 요즘 미슐랭 많이 다니셔서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저는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뭐 이런 조합과 네. 그다음에 러시아의 무슨 되게 오래된 궁전에서 특식이 네. 있었는데 아, 네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고 너무나 네. 아름다운 그 공간에서 네. 우아하게 서빙해주는 정찬을 그때 먹고 네. 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아, 제가 또 아마 곧 거기서 또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자주 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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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좋은 점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네. 이 직업의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많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다 있겠죠.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생활이 너무 불규칙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여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를 출장을 가고. 출장을 가는 거죠. 네,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다닌다고 네. 다닌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여러 나라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일 출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특히 이제 지금 저도 목소리가 완전히 또 잠겼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잦은 시차의 이동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조금 전에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 게 정말 장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엔 단점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저희 동료들은 일반인들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 기내식은 너무 먹기 싫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기내식만 먹고 두 번째는 거의 다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SNS에서 보면은 일반인들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얼마나 그 설레이는 순간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식사 중에 기내식을 가장 좋아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분들 뭐 많이 기내식을 계시죠. 찍어서 네, 올리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공항 라운지에서 꼭 그 맥주 그쵸, 그쵸. 드시는 사진 찍어 올리고 네, 하는데 이제 인솔자가 되면은 인천공항에서 떠날 때가 가장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드디어 일이 시작되는구나. 어떨 때는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까지 11시간 50분 정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긴 비행기를 이코노미 좁은 좌석에서 타고 있으면은 빨리 내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다 되어가면요. 뭐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착륙한다 이런 이제 안내가 나오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5시간만 더 날아갔으면 좋겠다.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네. 왜?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의 일이 시작되니까. 호텔까지는 350km를 가야 되고. 그렇죠. 35km가 아닙니다. 350km. 네. 하루에 세 나라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나라에서 먹어야 돼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일반인들과 여행을 가신 이제 뭐 개별이든 단체든 간에 항상 돌아오는 공항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인솔자들은 돌아오는 공항에서 정말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돌아오는 공항 라운지에서 이제 귀국 공항 라운지에서 엄청나게 맥주를 마시고 항상 사진을 찍어서 퇴근, 집에 간다. 가자 항상 사진을 올리죠. 그리고 네. 퇴근하면 막바로 평양냉면을 드시죠. 공항에서. 그렇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항상 평양냉면을 먹죠. 네. 근데 별로 단점처럼 안 들리네요. 이게. 단점은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단점이 하나 있죠. 네. 인솔자의 수입 구조와 같이 이제 결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께서는 가이드나 인솔자가 회사에서 어떤 그 정규적인 월급이라든지 일당을 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철저한 프리랜서 직업이에요.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생활만 불규칙해지는 게 아니라 수입도 굉장히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안정하죠. 그렇죠. 뭐 사스나 네. 무슨 뭐 국제 정세가 나빠지면 그냥 갑자기 뭐 그렇죠. 일이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라스라다님이야 완전 베테랑이라서 어떤 네. 경우에도 일이 들어오지만 네. 좀 경력 어중간한 분들은 사실 1년간 뭐 출장 거의 못 나가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생활의 불규칙, 수입의 불규칙,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정신도 불규칙해집니다. 그렇죠. 정신 건강도 굉장히 좀 불규칙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네. 그리고 이제 잦은 시차에 굉장히 낮밤이 자주 바뀌는 거 그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이 직업이 장점이자 곧 단점인 거예요. 하나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장점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미슐랭님은 이제 이 길로 들어오게 한 설득하신 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게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뭐 지식부터 다양한 인생을 배울 수가 있으면서도 이게 또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정말 길을 빨린 듯한 느낌. 항상 다녀오면은 정말 그 우리 핸드폰 배터리가 100에서 시작해서 딱 0 있잖아요. 0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급속도로 방전되는 느낌이죠. 급속도로 방전되는 느낌. 그래서 네. 충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이틀 사흘은 막 끙끙 앓아 누워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감정 노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죠.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회사는 똑같은 사람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 직장 생활은 그러면서 보기 싫더라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죠. 대신 24시간은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네. 그다음에 뭐 주말은 보지 않지만은 인솔자 일은 한번 나가면은 같이 나간 단체와는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유럽은 10일 뭐 길어봤자 12일인데 12일. 제가 예전에 23일짜리 남미 33명 네. 그때 제가 3kg가 빠져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도 좀 늦게 시작해서 일찍 마치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일찍 시작해서 늦게 마치거든요. 새벽 한 5시, 6시에 기상을 해서 밤에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 뭐 10시, 11시. 그렇죠. 항상 네. 좀 그런 식의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과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단체를 구성하는 인원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뭐 14명 정도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최소 30명이거든요. 그렇죠. 좀 많으면 40명.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가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네. 예. 그러면 우리 여행 인솔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볼까요? 네,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 제 오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제 여행인솔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지 또 많은 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여행 인솔자란 어떤 직업인가 대충만 다뤄봤고요. 네. 다음 편에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우리는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 이런 네.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네, 네.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방송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버벅거렸지? 그러니까. This is my time.